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지난주 한 주 빠지셨잖아요. 네. 와, 진짜 대표님을 찾는 열화한 같은 댓글들이 많이 달렸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거냐. 그래서 지금. 설마요. 네. 그래서 그분이 좀 자녀분이 고3이라서 바쁘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렸죠. 네. 고3들은 바쁘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이. 네. 아, 곧 이제 수시 원서를 쓸 시간이 다가오죠. 네. 그러니까 뭐 저도 고3 부모지만 고3 부모가 되신 분들만 아는 고충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 고3만이 알 수 있는 고충들이 있을 텐데 지금 부동산 문제도 부동산 문제지만 저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문제보다 오히려 더 교육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학 입시제도 같은 경우는 정말 크게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좀 다른 식으로 좀 개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설마 신경은 쓰시겠죠. 아니요, 네. 아무도 안 쓴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점점 이게 부동산 문제랑 똑같아요. 문제가 있으면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냥 기존에다가 덕지덕지 이렇게 수선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취지가 뭔지도 없어졌고 지금은 그냥 이게 비판이 들어오거나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안들이 들어오면은 그것들을 좀 억지로 우겨넣어가지고 지금 막 굉장히 비비 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대입 제도의 정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것들이 지금 정시 위주로 가자는 건지 수시 위주로 가는지 하는 건지 전인 교육을 하자는 것들인지 직업 교육을 하자는 것들인지 잘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부동산은 그래도 사람들이 평생 이것에 관심을 떠날 수 없는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뭔가 개선책이 더 빠른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뭐 교육을 대입으로만 한정 짓는 것도 좀 우습지만 그렇죠. 아무튼 기간이 짧잖아요. 부동산이라는 평생 관심 대상에 비해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은 딱 마치면 다들 관심을 일단 그러니까 그냥. 고3이 된 순간 대학을 가든 못 가든 네. 고3이 끝나게 되면요. 그냥 싹 잊어먹고 싶은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네. 아무튼 그래서 예. 좀 지속성 있게 관심 있게 뭔가 대책이 나오기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일단 교육부 일은 그러니까 부총리라는 직함을 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중책이죠. 예. 정말 교육에 관심이 많고 우리나라 좀 교육 지도를 확실하게 좀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정치적인 목적으로 가는 것들보다는. 저는 이번에 이제 이 입시를 지금 치르고 있으면서 느낀 게, 네. 좀 이런 분들은 약간 교직 생활도 좀 해보시고, 네. 이런 분들이 하셔야 맞는 게 아닌가. 너무 현장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그 장관을 하시니까, 또 저렇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발이 땅에 안 있는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특히 대입시 제도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대부분 아마 일반 선생님들도 다 모르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명 한 명 그 아이에 맞게 이렇게 좀 정책들이 약간 좀 대입에 대한 코멘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는 제도가 굉장히 바뀌었잖아요. 그 제도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해 못하고 교과가 진행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 뭐 문제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 제 아들 친구들이나 지인들 보다 똑같더라고요. 이미 또 작년에 대학교 들어가신 분들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는데 왜 피드백을 안 주셨냐 했더니 너도 한번 해보라고 있게 된다고 뭐 그런 말씀만 하시고 아무튼 그냥 지금 이제 곧 이제 수시 원서를 쓰게 될 텐데 많은 고3 학부모님들한테 화이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진짜 그냥 빨리 우리 애들 그냥 대학만 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냥 잊어먹고 와이프랑 이제 멀리 좀 떠나고 싶습니다. 네. 네. 멀리 떠나시려면 네. 열심히 일을 하셔야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예. 매일경제 기사고요. 세입자 명시적 동의 받아야 집 팔 수 있다니 국토부 또 땜질 유권 해석. 계약 후 세입자 말 바꾸기 못해. 악덕 세입자 제동은 걸었지만 세입자 동의 증거 있어야 유효. 위로금 요구 등 부작용 속출할 듯. 아니 이게 그냥 뭐 계속 매일매일 뭔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이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근데 모든 사례가 다 똑같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네. 주중에 뉴스 브리핑을 매일 하는데 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100건 있으면 100건 다 똑같은 계약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다 다른 사람들끼리 계약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것들을 법으로 다 통제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게 좀 의문인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때그때 바뀌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옵니다. 실제 사례도 제 주변에도 많은데,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삽니다. 사는데, 지금 집주인들이 살고 있는 집들을 사서 집주인끼리 집을 바꾸게 되면 전혀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러니까 이사 날짜만 맞추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들을 실거주 목적으로 샀을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갑자기 세입자가 이제 그 재계약 갱신 청구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나가겠다라고 해서 집을 팔았는데 그 갱신 기간 시간에 말이 바뀌게 되면은 세입자 의견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세입자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입자 같은 경우도 아마 그 기간에 다른 지역을 알아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매물도 없고 전세가가 계속 올라와 많이 있잖아요.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2년 2년 전하고 지금은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 시세들을 알고 이사 계획을 짜셨던 분들한테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도 이사 가려고 봤더니 지난번보다 1억이 올라 있어, 2억이 올라 있어. 그러면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도 마침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겼기 때문에 요청할 수, 기간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또 그게 당연한 것일 수도 있긴 한데, 지금 법의 테두리에서 지금 제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지금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산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 세입자가 나가는 기간 맞춰서 이사 일정을 짰는데 갑자기 계약갱신을 한다라고 그러면 중간에 붕 떠버리는 것들이잖아요. 그분은 또 어디 가서 세를 사셔야 되는 거죠? 세가 아니라 자가 목적으로 들어왔는데, 그럼 다른 집을 찾겠죠. 그렇게 되면은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자가를 사고 싶으시면 안 돼. 그러면은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들은 집을 산 매수자 입장에서는 선이기 때문에 배액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계약금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다, 그러니까 악의는 없어요. 어느 분들도. 저는 각자 사정이 다 있으신 있습니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간의 계약이 필요했던 것들이었었고요. 이게 한쪽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더 힘을 들어주는 순간 그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민법의 영역인데, 민법의 영역을 자꾸 공법에서 이것들을 조정하려다 보니까 이건 지금 다 선이잖아요. 악의가 하나도 없고 불법도 없었고 다 선의의 목적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던 것들인데, 계약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악의적인 계약을 하지는 않잖아요. 노예 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이게 이런 문제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발생할 것 같아요. 아니, 그때마다 뭔가 이렇게 새로운 유권 해석이 나오고 그 유권 해석과 뭔가 또 대치되는 다른 경고가 나오면 그땐 또 어떻게 또 유권을 해석을 해주실 건지. 그러니까는 진짜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결국은 네. 이제 이런 이제 주택 임대차법에 대한, 그러니까 임대차 3법에 대한 소송들이 계속 줄을 이을 것 같고요. 아니, 이게 지금 시행된 지 얼마나 된 거죠? 시행된 지 며칠 안 됐죠? 그러니까 이 며칠 안 됐는데 너무 이 말들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피로하네요, 진짜.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 임차인들을 일단은 한테 비율을 맞추고 그들한테 허락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위로금, 이사금을 아마 주는. 그러니까 보통 경매로 낙찰받았을 경우에 이주비를 보통 줘서 이제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법대로 하게 되면 이주비를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되는데 그냥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주비를 주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경매랑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매에서 이제 명도라고 하는데, 명도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들한테 위로금을 주는 거예요. 그건 법적으로 줘야 될 의무가 없어요. 없는데도 주는 것들이거든요. 경매화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경매도 공부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근데 계속 이거 아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새로운 사례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계속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민간의 영역에 맡겨야 될 것들은 민간 영역에 맞는 것들이 맞는데, 이것들이 지금 어떻게 다 실거주 목적이잖아요. 또 투기 목적도 아니고. 예,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상황들이 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집을 사려면 우리가 경매는 사실 일반인들이 뭔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경매를 쉽게 접근하지 못하시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집을 사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대출이 많이 안 나오니까. 네. 그다음에 이런 복잡한 관계들을 잘 원만히 해결을 하려면 머리도 좋아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계속 이 법이 지속되면요. 네. 이제 과거에 경매했을 때 명도만 가지고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명도만 가지고 책을 쓰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다시 부활할 것 같네요. 명도 전문가들. 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거든요. 또 세입자와 원만히 관계를 잘 풀어가야 되는 운도 있으셔야 되고 그러는 그렇죠, 삼박자가 있어야 집을 그냥 원만히 구매할 수 있을 것 같네요. 2012년도 전후가 경매에 정말 뜨거웠던 시장이거든요. 저도 그때 공부 많이 배웠고 뭐 송사무 장관님도 많이 배우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이제 지금 투이스님이라고 저희 방송에 나오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은 지금 세무 전문가가 됐지만 그때는 세무 전문가가 아니라 명도 전문가셨어요. 그러니까 워낙 기가 되셨으니까 기간이 오래되셨으니까 예, 그런 분들이 다시 또 명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할 수도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씁쓸한 예, 그런 좀 뉴스 결과네요. 좋습니다. 네. 자, 매일경제 기사고요. 실거주 막힌 새 집주인들 반발에 김현미 4년 전세를 전제로 집 사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김현미 장관님 발언을 뉴스로 접했는데 솔직히 이렇게 한 번에 뭐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그 워딩 그대로는. 근데 그게 이제 핵심적으로 풀어서 말하자면 4년 전세를 전제로 집 사야 된다라는 말씀이셨던 거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네. 뉴스에 아마 그 링크를 보시게 되면은 네. 그 이제 국토교통위원회죠. 거기에 이제 네. 국회의원들이 이제 대정부 질문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장면들이 보통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네. 김은혜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님께서 질의응답하시는데 내용이 되게 좋았습니다. 저도 이제 많이 배웠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인식이 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거주 목적이라도 등기가 안 되면은 잔금 치르기 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집주인을 인정하는 기준이 등기상 주인인 탓에 아직 매매 과정을 거치지 않은 세주입지는 거주의사를 밝히더라도 청구권 거절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딱 생겼다고 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등기가 넘어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임차인 계약은 이전 주인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전 주인을 이미 넘긴 거잖아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등기만 안 넘겨서 그런지. 근데 당연히 새 집주인 될 사람 같은 경우는 등기가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등기상의 집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가 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계약금도 막 냈잖아요. 네. 그래도 나한테는 1도 권리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거와 네. 똑같은 건데 그래서 세입자 임차인이 요구하게 되면은 이분은 이사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을 해지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지금 소장님 지금 이 나라에서는 갭투자라고 하지 않고 갭투기라고 말씀하시죠, 이분들이. 예. 근데 이분들이 말할 때 갭투기를 2년 하지 말고 앞으로는 4년 하라는 걸 각오하고 집을 사라는 건가요? 그렇죠. 4년 동안 임차를 줄 걸 각오하고 사라는 얘기죠. 그게 갭투기라며요. 임차인들 전세 끼고 사는 게 갭투기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세 끼고 사는 거는 다 갭투기라고 했는데 나는 갭투기 하기 싫어요 이건데 그러고 싶지 않고 내가 들어가 살고 싶거나 아니면 짧게 끝내고 싶어도 너는 4년 동안 앞으로 갭투기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4년 동안 갭투기자라는 비난을 받을 걸 감안하고 살아 이런 건가요? 머리가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읽으면서 왜 뭐지 이거 갭투기 하지 말라고 맨날 하지 않았나? 근데 왜 4년 동안 갭투기 하라고 그러지? 막 머리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문가고 시장 전문가고 정부하고도 일을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양쪽 입장을 다 저는 알고 있지만 이게 좀 한쪽에 좀 치우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다른 조선일보 기사인데 제가 이제 이거 가지고 어저께 썼던 이제 그 페이스북 짧은 칼럼에서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김현미 장관님 이건 워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김은혜 의원이 그러면 4년 동안 갭 투자를 하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갭 투자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도 세가 있는 지분 거래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앞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자가 있기 때문에 길게는 4년까지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매매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해놓으라는 상태라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4년 동안 다주택자로인 상태로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논평을 했냐면요. 네. 갭 투자를 하지 말고 이제 4년 임대를 줄 것을 전제로 매매를 하라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저도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년이든 4년이든 8년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세 끼고 사는 투자는 갭 투자인이 기회를 드릴 때 파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그 워드가 이거는 영상에 그대로 남아 있죠. 네. 예, 그러니까 기회 드릴 때 파시라. 예.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을 보니까 시장의 전세 물량이 좀 줄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누가 봐더라도. 그래서 전세 물량은 확보해야겠고 전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갭 투자를 했던,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했던 다주택자들이 필요하고, 근데 지금 그 갭 투자 때문에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규제되겠다는 논리를 3년 내내 일관되게 펴왔고, 그러니까 그 말을 뒤집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지금 정책의 방향성 스텝이 완전히 꼬였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이게 정말 좀 크게 결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에도 두고두고 문제가 될 거거든요.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시행착오를 저는 충분히 3전 정도라고 겪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잘못했다 못했다 이제 이거 논평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파리 대책 이전, 파리 대책은 2017년도 이전이거든요. 2017년도 8월 2일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부터 어떤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어떤 경향이 생겼는지 한번 다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지금 분명히 갭투기 때문에 서울 집값이 올라가거나 전세 물량이 없어진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것들 때 그게 없으니까 더 없어진 거예요. 결국은 전 김수현 수석이 처음에 하려고 했던 생각이 이거였었을 것 같아요. 다주택자들을 음지에서 갭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 내어두는 것이 아니라 양주로 끄집어내서 이분이 그러니까 얼마를 벌고 있는지, 그래서 조금은 뭐 8년 동안, 뭐 10년 동안, 혹은 짧게는 4년 동안 안정적인 전세 물량을 확보하게 해주면서 전세 물량을 줬으니까 그에 대한 혜택을 준 것들이 임대사업자 제도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줬던 혜택들이 너무 과하면은 그 혜택을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다주택자들 좀 양성해서 임대사업자 제도로 편입을 시키는 게 제도권 내에서 전세 매물을 공급하는 공급자로서 보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냐. 전세 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그렇게 좀 제안을 드렸었죠. 예. 아마 이제 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방송을 아마 국토교통부나 LH공사에서 보실 테니까 한번 그렇게 좀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네. 아무튼 그냥 이게 너무 네. 미봉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땜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 즉흥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만 이렇게 뭔가 답변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궁색한 답이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딱 하나만 좀 네. 이런 대질문 질문에서 하나만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전세제도가 필요합니까? 없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네.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그러니까 제가 한번 진짜 이런 자리 가면 한번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전세가 필요한지 안 한지. 지난번에 어느 분이 그때 임대차 3법 통과되는 과정에서 여당 국회의원분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다른 나라에는 월세로 가는 추세다. 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고 뭐 없어지는 게 추세다. 뭐. 그럼 전세제도를 아예 불법화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또 아니거든요. 필요한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임대 시장에서 안정적인 임대 물건을 공급해줬던 것들이거든요. 전체 임대 시장에서 거의 85% 이상을 해줬었는데 공공개척을 해줄 수 없다라고 하면 민간이랑 같이 가는 게 맞고 민간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게 맞았고 김수현 수석이 아마 그런 취지로 임대사업자 제도를 만들었을 텐데 그것들을 또 뒤집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좀 더 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 꼬인 게 아니라 이게 좀 막 이렇게 코끼리 코 좀 막 비비 꼬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건 한번 풀고 가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렇습니다.